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장내과 전문의 김경수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겨울철에 많이 접하게 되는 또 생명과 아주 관련 있는 협심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대표적인 심장 질환의 하나죠. 협심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협심증, 말씀하신 대로 그냥 좀 심장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질환?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선생님? 네, 협심증이라는 것은 이제 혈관의 문제로 인해서 혈액이 잘 공급이 안 되는데 그와 관련된 질환들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협심증이 있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죽상경화관 때문에 일종의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죠. 심장이 일을 많이 하지 않을 때는 혈액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심장이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 운동을 한다든지 화가 났다든지 쉽게 얘기해서 심장의 박동이 더 세지고 빨라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심장에 많은 혈액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좁아진 죽상경에서 좁아진 부분 때문에 그게 원하지 않을 경우에 심장에 피가 모자라는 현상, 소위 말하는 허혈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때 여러 가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거나 이런 증상을 느낀다는 것을 협심증이라고 하죠. 그렇군요. 근데 그 협심증에도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각각의 좀 특징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협심증은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형적으로 죽상경화반에 의해서 혈관이 좁아져 있는 부분이 이 짧은 시간, 그러니까 몇 개월 이내에는 거의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협심증이 나타나는 역치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의 심한 운동했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정도가 일정하는 경우를 안정성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안정요. 반면에 갑작스럽게 증세가 나타나거나 심해지거나 없었던 증세가 새로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죽상경화반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죽상경화반이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가끔씩 틀어지게 되고요. 틀어지면서 그 근처에 혈전이 형성되죠. 그런데 그 혈전이 생기게 되는 그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서 피가 나오다가 멎는 시간하고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피가 나는 길이 급작스럽게 좁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불안정 협심증이라고 해요. 불안정. 네. 이게 좀 더 심해져서 혈전이 혈관을 완전히 막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심근경색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혈류가 완전히 통하지 않기 때문에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도착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치명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 되게 되죠. 또 다른 형태의 협심증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형 협심증. 이형. 일형, 이형이 아니고 형태가 다르다 하는 뜻의 변이. 협심증. 변이형. 변이형, 이형. 이제 그 원리는 혈관에 경련이 와서 혈관이 이제 경련이 오게 되면은 호수가 이렇게 확 좁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심장 근육의 혈류가 당연히 줄어들거나 차단이 되겠죠. 또 술하고 많이 관련이 있고. 네. 이건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인 그 협심증은 운동을 한다든지 화가 났다든지 박동이 세지고 빨라질 때 주로 발생하지만 연축성 협심증은 그와 관계없이 쉴 때 주로 많이 나타나겠죠. 대부분 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군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협심증은 기본적으로 좀 안정형, 불안정형, 변이형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로 좀 나눠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심장의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또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심장혈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대개 이제 우리가 장기에 공급이 되는 혈관을 보면은 장기의 중심에서부터 방향으로 이렇게 벗어나가는 네네. 나무 모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심장은 아주 특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심장 안에는 혈액을 펌프하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네. 심장 근육이 있게 되는데 다른 장기와 다르게 이 관상동맥은 심장의 표면에서부터 심장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갖다가 혈관만 딱 떼서 보면은 마치 임금님이 쓰는 왕관처럼 모습을 하고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임금님의 머리가 심장이라면은
왕관을 둘러싸고 있는 왕관처럼의 모습을 띠고 있다 해서 그래서 이름이 관상동맥입니다. 그래서 왕관의 모습의 동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크게 이제 세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왼쪽으로 가는 좌주관지에서부터 휘도리 동맥하고 좌전 화행지로 이제 갈라지는 두 가닥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혈관은 또 따로 나타나는 우측 관상동맥 해서 세 개의 주 분지가 있게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혈관 구성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근데 특히 그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 병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선생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협심증은 심장의 그 죽상경화로 인해서 그 심장 혈류에 부족한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다시 말해서 혈류가 완전히 차단되어서 근육이 상하게 되는 경우죠. 정상으로 따지면 협심증인 경우에는 대부분 통증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숨이 좀 차다든지 이런 표현을 쓰고, 실제로 이제 심근경색이 되면은 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아주 큰 고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심한 흉통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협심증보다는 심근경색이 훨씬 증상이 심하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자, 두 질환에 대해서 기본적인 차이를 좀 짚어봤고요. 자, 근데 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협심증을 앓고 있는지 그 통계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사실 좀 증가 추세라고 듣기는 했는데 얼마나 될까요, 선생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2년부터 17년까지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협심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12년 55만 1000명에서 2017년 64만 5천 명으로 매년 약 한 3.2%씩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협심증이 주로 발생하는 연령대나 뭐 성별은 따로 있을까요? 네, 협심증은 일종의 혈관의 노화로 보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연령대별로 시초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70대가 42.4%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 60대 30%, 50대 18% 정도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남녀의 구분은 좀 어떨까요? 네, 뭐 왠지는 모르지만은 남성에서 여성보다 훨씬 더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이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이 죽상경화는 남성의 질환이라고 봐야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완전히 보호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빈도가 남성이 높고, 특히 이제 폐경이 되고 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도 폐경 이후에 좀 증가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유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로 봐서는 아마도 여성 호르몬에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서 비례하여 발생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 이렇게 심장 혈관이 좁아지는 이유가 뭔지 그 원인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좁아지는 것은 대부분 이제 죽상경화, 동맥경화죠. 동맥경화는 근본적으로 노화 현상이고, 이런 노화 현상을 갖다가 촉진시키는 인자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일 강력하고 가장 위험한 것이 흡연이고요. 흡연. 간접흡연까지 포함합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을 하지 않는 거, 운동 부족. 세 번째로서는 이제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높은 거, 그다음에 고혈압, 그다음 비만 등등이 있고요. 당뇨도 상당히 큰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죠. 근데 불행하게도 당뇨병은 잘 조절이 된다고 하더라도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을 많이 줄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궁금한 게 혹시 특별한 이상은 없이 건강한데 뭐 가족 중에 그런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어떤 가족력이 있다면 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네, 사실은 이 혈관 질환은 언젠가는 생기게 됩니다. 누구든지 충분히 오래 산다면은 발생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그 위험 인자들 중에 하나가 가족력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이가 들면 누구나 생기기 때문에 아버님이 뭐 80, 90이 돼서 심근경색이 왔다. 이런 것들은 유전성이 없다고 보고요. 젊은 나이에 생긴 남자가 45세, 여성은 55세 미만의 이런 혈관 질환이 발견되었다면 이건 상당히 강력한
유전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다면 좀 더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당연하겠죠. 좋을 것 관심을 같습니다. 가져야겠고 네. 검진도 중요하겠지만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는 습관을 게 개선하는 제일 거. 중요하겠죠. 네. 자, 근데 사실 협심증 같은 경우는 기온차가 큰 이런 겨울철에도 많이 발생한다, 위험도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그런 계절이나 기온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예, 실제로 이거는 통계적인 결과로서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인데요. 어, 여름보다는 겨울의 발생 빈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같은 겨울이라 하더라도 아주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그 부분보다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온도 차이가 이제 확 변하는 이런 상황에 발생 빈도가 더 높죠. 또 비슷하게 여름철에도 갑자기 날씨가 찌는 듯한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조그만한 그 증가가 또 발생이. 그러니까 큰 기온차가 있는 날씨가 좀 영향을 많이 주는 거네요.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증상도 살펴보겠습니다. 협심증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네. 협심증 하면은 이제 사람들은 흉통 이렇게 의사들도 많이 그렇게 흉통이라고 자퇴 쓰기도 하는데 네. 사실은 통증이 아닙니다. 어. 이제 그 한자로 보면 협심 가슴이 이게 작아진다, 좁아진다 그런 뜻이고요. 그 그리스 영어로는 안자이나란 말을 쓰는데 그 어원을 따져 보면은 숨을 막히게 한다는 뜻입니다. 숨 차는 네. 느낌.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실제로 누구나 정상적으로 느끼는 증상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협심증이라고 인지하기가 상당히 인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지 차이점이라면은 그 증상이 그렇게 심하게 운동을 하지 않은데도 나타났을 때 협심증 증상으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팔이나 뭐 어깨나 목으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이 이렇게 번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선생님? 맞습니다. 네, 원래 그 협심증은 그 증상, 불편함이 가슴의 가운데 부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넓고 그 경계와 주변과의 경계가 불분명하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딱 아프다고 손가락으로 지적할 수 있다면 그건 협심증이 아닌 거죠. 대부분의 많이 가는 부분은 목으로 가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어깨 쪽, 팔 쪽으로도 쭉 뻗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팔 쪽은 특히 새끼손가락 쪽으로 많이 뻗치고요. 그리고 오목가슴 쪽으로도 불편한 상황이 있는데 대부분 배꼽 밑으로 가거나 턱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어떤 뚜렷한 증상이 있으면 사실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용이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아까 가슴 쪽에 그 불편한 그런 증상이 있다가 또 사라지고 괜찮아지면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협심증인지를 어떻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협심증은 사실 아까 죽상경화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데 죽상경화는 일종의 노화 현상이고 네네. 노화의 한 특징은 진행이 굉장히 느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금야금 변하게 되면은 사람이 그 변화를 느낄 수가 없어요. 네네.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실질적으로 병이 아주 깊어져서야 비로소 병이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나이 또래에 비해서 네. 예를 들면 이제 산에 같은 데 올라가면 숨이 너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데 그게 심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산행을 하기 어렵다든지 네. 같은 나이 또래에 비해서 떨어진다든지 이러면은 의심을 해보고 정확한 진단은 전문의와 상의를 해야겠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실 또 어떤 불편감이 있다가 괜찮아졌다라고 해서 이제 협심증을 방치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떤 뭐 합병증이나 후유증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예,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죽상경화에 의한 그 협심증 자체로는 사실 사람이 생명을 잃지는 않습니다. 네. 불편할 뿐이죠. 이제 실제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은 심근경색이 생겨서 갑작스러운 그 돌연사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해서 네네.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그 근본이 죽상경화의 기본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 협심증이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아무런 관리 없이 방치된다면은 그런 위험한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근데 사실 이런 협심증을 포함한 심장 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로 꼽힐 만큼 기본적으로 위험한 병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반드시 이제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협심증의 치료법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치료법들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협심증의 그 위험인자, 죽상경화의 위험인자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네.
담배를 끊는 사람은 담배를 반드시 끊어야 되고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시작해야 되고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가장 기본 원칙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증상이 자기 생활에 지장을 좀 두도록 사람마다 이제 직업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네네. 책상에 앉아서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지 않더라도 육체적 노동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거의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네.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먼저 약물 치료를 합니다. 약물 치료는 심장의 박동을 좀 느리게 하고 그 다음에 심장에 가는 혈액량을 좀 줄여서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 그걸로 조절이 되면은 어느 정도 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도저히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넓히는 네. 뭔가. 그래서 그 방법이 요즘은 그 소위 말하는 관상동맥 스텐트 스텐트. 시술이라든지 네네. 풍선 확장 시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너무 그런 방법들로서는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이라고 해서 우회로.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뭐 천안 쪽에 길이 뭐 막혔다. 그러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길을 새로 만들어 주는 거죠. 우회로를 만들어 가지고 네네. 부산까지 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우회로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물 적용을 해보고 약물 치료에 크게 효능이 없으면 뭐 수술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그렇게 혈관을 넓혀주는 어떤 수술을 받게 되면 그 부분은 다시 좁아지진 않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그것을 다시 재협착이라고 하는데 재협착률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현재는 없고요. 제일 처음에는 시술 풍선 확장했을 때는 한 50%가 가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스텐트 나오고 또 스텐트도 약물 방출형 스텐트라고 해서 요즘 다 그걸 쓰는데 그것이 나오고 나서는 그 부분의 재협착률은 한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이제 그 부분이 좁아지지 않다 하더라도 네네. 다른 부분이 또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거기만 그 죽상경화 생긴다는 법이 없으니까 그렇군요. 중요한 것은 그 생활습관 관리, 위험인재 조절이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스텐트 시술하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게 이제 금속 물질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좁은 혈관으로 들어가면 과연 괜찮을까? 많이들 좀 궁금해하거든요. 어떨까요? 물론 이제 이물이 몸에 들어있다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서 조직의 어떤 거부 반응이라든지 염증 반응을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서 만들어진 그런 스텐트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 스텐트는 이제 한번 몸에 들어가면은 원래 혈관 내피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지낼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약물 방출형 스텐트에는 한 1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물이 몸에 이제 그 혈액과 직접 접촉하게 되면 혈액 응고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1년 동안은 혈소판 응집 억제제라는 약물을 반드시 복용해야만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순서는 질병에 대한 오해들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 오늘 첫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미세먼지와 협심증 관계가 있다. 얼핏 생각하면 관계는 없을 것 같거든요. 먼지와 협심증 어떨까요, 선생님?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그 원리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통계적 데이터로서 증명이 되는데요. LA에 중요한 LA 스모그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스타디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미세먼지와 협심증, 죽상경화의 발생과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답은 O입니다. O군요. 네. 그러니까 먼지와 협심증이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반적인 먼지는 아니고요. 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 2.5 마이크로미터 미만, 소위 네. 말하는 초미세먼지죠. 초미세먼지. 그거는 이제 그 몸이 흡입되면 배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뇌 세포 안에까지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미세먼지하고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도 살펴볼까요? 반신욕은 협심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보통 이제 반신욕이 땀도 쫙 빼고 건강에 좋다고들 많이들 알고 계세요. 협심증에도 좀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 반신욕이 협심증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논문들이 꽤 나와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런 논문들은 그 소규모 연구들이라서 그것을 일반화하기는 좀 무리가 있죠. 네. 그래서 반신욕을 해서 크게 해가 되지 않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요. 답은
세모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모. 네.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자기가 불편하면은 안 하는 게 낫고 네네. 일부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이 있으니 뭐 괜찮다 하면 하실 수 해도 있고. 되고. 그렇다면 협심증 같은 심혈관계 어떤 질환이 있는 분들이 반신욕을 할 때 좀 주의해야 할 부분들은 있을까요? 협심증 환자들, 심장에 문제 있는 환자들이 항상 좋지 않은 것은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온신욕보다는 반신욕이 도움이 된다는 것도 그런 의미일 것 같고요. 네네. 온도도 이제 미죽지근한 정도의 온도를 사용했고 너무 오래 하거나 하는 것은 좋지 않겠죠.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 오해와 진실도 풀어볼까요? 칼슘제는 심혈관 질환 발병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뼈에 좋은 칼슘제가 심혈관 질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선생님? 예, 일부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CT 촬영 같은 걸 해보면은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소위 말하는 죽상경화 있는 부분에 칼슘이 축적이 되거든요. 혈관에 칼슘이 축적됐다는 것은 죽상경화가 있다는 말하고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칼슘 섭취는 죽상경화를 촉진시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답은 무조건 관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고 많이 먹는 게 또 그렇죠. 좋은 거는 아니겠네요. 물론 이제 너무 적게 섭취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골다공증 때문에 골절이 네네.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해보고 필요한 사람만 섭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협심증 예방법 좀 알아볼게요. 평상시 어떤 노력을 좀 기울일 수 있을까요? 협심증은 관리만 잘하면은 한 100년 정도는 우리가 문제없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 관리라는 것은 이 죽상경화를 갖다가 촉진시키는 위험인자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죽상경화를 촉진시키는 위험인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것이 다 같은 가중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강력한 것이 흡연이에요. 간접 흡연을 포함해서. 만약에 흡연을 하게 되면은 다른 위험인자들을 100% 다 조절한다고 해도 거의 의미가 없게 될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흡연 제일 큰 문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운동 부족. 그러니까 매일 약간 숨이 찬 듯한 정도의 운동을 한 30분 매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부족이 안 하는 것이 큰 위험인자가 되겠고요. 기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해야겠죠. 그러니까 생활 습관 잘 개선하고 또 그런 생활 습관병들도 잘 관리해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심장은 우리 몸 모든 곳에 피를 보내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요. 그 심장의 혈관도 그만큼 중요하겠죠. 잘 관리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유 없는 가슴 통증이 없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김경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